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날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일부 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화하셨나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어요. 긴 통화도 아니고 날 추워졌는데 아침에 따뜻하게 식사 잘 하셨는지, 그리고 감기 들지 않게 따뜻하게 잘 지내시라고 짧게 통화를 마쳤는데, 전화를 거는 저도 기분이 좀 좋고, 또 받으시는 저희 어머니도 기분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2부입니다. 1부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긴 깊은 갈등, 그런 갈등의 골을 보셨을 텐데,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상처만 있으면 너무 아프고, 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닐 테고요. 오늘 2부에서는 그 상처들이 어떻게 아물어가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도 많이 다쳤어요.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융화돼가는 그런 가족 간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아직 늦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른이 막된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몸무게가 줄었지만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간 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정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꽤 큽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어요? 수술하면 5년은 더 보실 수 있습니다만 환자분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자 만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별거 아니지? 정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래. 약 먹으면 나을 거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고 온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은 누가 하나요? 자녀분 계시면 연락해 드릴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할게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자 서명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실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올 수 있으면 와줘. 답장은 다음날 저녁에 왔습니다. 엄마, 지금 출장 중이에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술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500만 원.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돈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은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정수는 혼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며 환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누운 만수가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수술 잘 됐대. 이제 괜찮아. 만수는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진우는 왔어?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출장이래. 바쁘대.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뒤에도 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요? 수술은 잘 됐대. 근데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돈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보내면서 얼굴은 안 비추는구나.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뒤 만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병원 청소, 점심에는 반찬 가게 설거지, 저녁에는 남편 간호.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만수가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프면 내가 돌봐야지. 부부가 뭐야? 정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밤이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 통 좀 가져와봐. 철제 돈통이었습니다. 정수는 장롱 깊숙이에서 통을 꺼내왔습니다. 녹이 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그 통. 고무줄이 더 굵게 감겨 있었습니다. 만수가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몇 개, 노트 한 권,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만수와 정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국민학교 앞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셋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진수 입학식 날 찍은 거지? 정순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옆에 빈자리 있잖아. 액자에 걸어놓은 거. 손주 사진 넣으려고 비워둔 거 아니었어?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순이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뭘 넣으려고?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긴 우리가 다시 웃는 날 찍은 사진 나오려고 비워둔 자리야.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웃는 날? 진우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그때 사진 찍어서 넣으려고. 만수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안 늦었어. 그렇지?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로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언장 초안.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미리 써뒀어.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만수가 말렸습니다. 들어봐,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우리 재산을 진짜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는 우리한테 뭘 해줬어? 집 팔아서 서울 보내줬더니 연락도 안 해. 내가 암 걸려서 수술할 때도 안 왔어. 돈은 보냈지.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알지? 옆집 그 아이. 알지. 그 아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더 많아. 형광등 갈아주고 약도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진우보다 더 자주 얼굴 봤어. 만수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나는 우리 재산 절반을 소연이한테 주고 싶어. 대신 조건을 붙여서. 조건? 그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작은 가게를 만들라고. 반찬 가게든 쉼터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정수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오래됐어. 수술받고 누워있을 때부터.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 없이도 웃으면서 살았으면 해. 그러려면 돈보다 사람이 필요해. 소연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만 생각하는구나.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어디 바꿀 수 있겠어? 만수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조건을, 그리고 남은 삶을. 창밖으로 달이 지고 동이 틀 때까지. 장례식장 상주실이었습니다. 흰 국화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만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상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진우가 상주석에 앉아 조이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철제 돈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은 병원에서 다 흘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법무사가 상주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순 여사님, 박진우 씨, 상속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문계인 몇 명이 자리를 피하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경조사를 도우러 온 이웃 어르신 몇 분과 옆집에 사는 소연도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고 박만수님은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진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말에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들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고 박만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첫째, 장남 박진우에게는 현금 1,000만 원을 남긴다. 진우의 얼굴이 살짝 풀렸습니다. 1,0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을 건 맞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둘째, 본인 명의 다세대 주택 2층, 3층 전세 보증금 및 상가 건물 지분, 전 금융기관 예금 일체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본인 부인 이정순과 이웃 김소연에게 각각 2분의 1씩 상속한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소연이요? 그게 누구죠? 법무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입니다. 주소는 현재 어머니와 같은 다세대 주택 4층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이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집안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되죠? 소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옆집에 사는 남이에요. 남한테 왜 재산을 줘요? 진우가 법무사에게 따졌습니다.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어보았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아버지가 치매였나요?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거 무효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방 안의 어르신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우야. 정순이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라. 아버지 영정 앞이야.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썼어요? 분명 저 사람이 뭔가 한 거예요. 아버지를 꼬드긴 거래요. 정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앉아라.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진우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꼬드겼다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남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니까 억울하겠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근데 진우야, 너는 아버지한테 뭘 해줬니? 진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저요? 저는 수술비도 보내드렸잖아요.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내드렸잖아요. 돈. 정순이 그 한 글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돈은 보냈지. 근데 얼굴은? 진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암 수술 받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출장이라면서, 바쁘다면서.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 우리 진우 왔어? 이 한마디였어. 마취해서 덜 낀 상태로 아들을 찾았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너는 없었어. 돈만 보내고 얼굴은 비추지도 않았지. 진우의 얼굴이 창박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바빠서. 바빴어? 그래, 바빴겠지. 너는 항상 바빴으니까.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철제 돈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알지? 이 통. 진우는 그 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이 슬고 고무줄로 감긴 낡은 통. 너 서울 보내려고 집 팔았을 때 남은 돈 여기에 넣었었어. 5천만 원 너한테 다 주고 우리 손에 남은 건 이 빈통 뿐이었어. 정순이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야. 우리가 너 보낸 뒤에 다시 모은 돈. 내 아버지가 새벽에 집 나르고 낮에 약 먹고 밤에 또 일하면서 모은 돈.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원 바닥 기어다니면서 변기 닦았어. 허리가 휘어져서 아파도 청소 안 빠졌지. 월급 들어오면 이 통부터 열었어. 정순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건 내가 버리고 간 우리 둘의 세월이야. 네가 우리 집 팔아서 올라가 그날부터 우리는 너 말고 서로를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이잖아요. 피가 섞인 자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다 줘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에 정수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니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너무하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와서
상속장부터 챙기는 것도 너무하고. 방 안 여기저기서 숨죽인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아버지 유언장 마지막 줄, 네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다. 정순이 법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 상속을 받은 김소연에게는 다음 조건을 붙인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반찬 가게와 쉼터를 만들 것. 그곳의 첫 번째 손님은 아내 이정순이 되기를 바란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에게 줘버린 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둥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소연이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이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주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상주실에는 정순과 진우 그리고 소연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만수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00만 원.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우는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살아남고 대출 갚고 애 키우고 저도 제 삶이 버거웠어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양복 위로 흰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정순의 기억 속엔 진우는 아직도 대학 졸업하던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진우야. 정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힘든 거 엄마도 알아. 세상 쉬운 게 어디 있겠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가 힘들다고 연락을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찾아놓고 기다렸어. 혹시 오나? 혹시 전화라도 할까? 추석에 보름달이 뜨면 우리 진호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생각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죽기 전날까지 네 사진 들여다봤어. 국민학교 졸업사진. 그거 액자에 넣어서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봤지.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라. 진우가 바빠서 그런 거지 우리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언젠가는 내려올 거라고.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장례식장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진우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정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소리.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 정순이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한테 1000만 원만 남긴 거 알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라. 진우한테 많이 주면 그 돈 받고 또 연락 끊을 거라고. 진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1000만 원만 주면 진우가 억울해서라도 엄마 찾아올 거라고. 그때 엄마가 진우한테 밥이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계산이 그거였어. 돈이 아니라 너를 엄마한테 보내주는 거.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에 박힌 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아들도 세상에 치여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미움보다 치근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진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못나서, 제가 겁이 많이 나서, 제가 겁이 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만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쪽에서 지켜보던 소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세요. 소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진우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소윤이 멈췄습니다. 김소연 씨 맞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움찔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서 저 대신 챙겨줘서 감사해요. 제가 못한 걸 대신 해줘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식이면서도 못한 걸 남인 당신이 해줬어요. 부끄럽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자주 올게요. 이제는 정말로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가는 길, 진우가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언장에 있던 그 조건이 있잖아요. 반찬 가게랑 쉼터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돈은 많이 없지만 주말에 시간 내서 일손이라도 보탤게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할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초겨울 바람이 장례식장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골목 모퉁이에 허름했던 상가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순이네 반찬, 쉼터. 빨간 글씨로 쓰인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간판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작은 테이블 4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반찬 냉장고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긴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었고 혼자 오신 어르신에게는 반찬 한 가지를 덤으로 드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 만수와 정순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골집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가 희끗해진 만수와 정순이 경로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만수가 입원하기 몇 달 전 소연이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에는 새 사진이 하나 걸렸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정순이 소연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게 오픈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비워두었던 그 자리, 다시 웃는 날 찍은 사진을 넣겠다던 그 자리, 드디어 채워진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소연이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퍼졌습니다. 정순이 국자로 국물을 떠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짜다. 소금 덜 넣었어야지. 에이, 할머니는 맨날 짜다. 싱겁다 그러세요. 너는 잔소리가 어른 같아. 아직 30도 안 됐으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 보면 진짜 모녀 같아. 그러게 피부도 진한 게 정이라더니.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드는 척 만 척 국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순이, 오늘은 뭐 있어? 시금치 나물이랑 멸치볶음 새로 했어요. 드셔보세요. 역시 네 손맛이 최고야. 어르신들이 반찬을 담아가고 국을 떠가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가게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정수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가게가 단순히 반찬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 늙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둥지. 오후가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고 평범한 점퍼를 입은 남자. 손에는 비닐봉투에 담긴 과일과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가? 오늘 회사 안 가? 일찍 나왔어요. 오늘 반차 썼거든요. 세상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정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과일 봉지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사과랑 배예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뭘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까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드시라고 산 건데. 진우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소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 나이 든 부모님 사진, 그리고 새로 걸린 정순과 소인의 사진. 엄마, 이 빈자리 있잖아요. 아버지가 비워두셨던 자리. 드디어 채웠네요. 정순이가 아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가 다시 오는 날 사진 찍어서 넣자고.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어디서 보고 있겠지. 잘했다고 웃고 있겠지. 진우는 한참 동안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그 미소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늦었죠? 아니,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정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었어도 왔으니 됐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좀 도울게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래? 그럼 저 국 좀 퍼다 줘. 김 할머니가 국 달라고 하셨거든. 알겠어요.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러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정순이 아들이래. 아들이 있었어? 처음 보는데. 그러게, 이제야 나타났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에 진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을 떠서 할머니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잘생겼네, 이 청년. 청년이요? 저 40이 넘었어요. 내 눈엔 다 애기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순, 소연, 진우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 장 볼 것을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할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어.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너는 맨날 그 소리야. 나 아직 안 늙었거든.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준우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씨, 진우가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엄마 잘 부탁해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정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아직 모심받을 나이 아니거든. 내가 너희 밥 해줘야 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카운터 아래에는 철제 존통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무줄로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쓰실래요? 유언장 말고 소원장 같은 거 써봐요. 소연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순이 깔깔 웃었습니다. 소원장? 그거 좋네. 뭘 쓰지? 할머니가 제일 바라는 거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유언 말고 소원을 써보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아니지. 이번 생에도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연이 웃었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소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가? 정순도 웃었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시골집을 팔아 도시로 올라왔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불안한 빛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만수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 벽에 걸린 액자에, 그리고 정순의 미소에. 상실로 시작된 노후가 뒤늦게나마 자신을 위한 삶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정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아직 웃고 있어.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어 찾아온 마지막 손님의 그릇에 뜨끈한 국을 부어주었습니다. 가게 문 밖에는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나왔다. 오늘 뭐 있어? 어서 오세요, 언니. 오늘 갈치조림 했어요. 맛있어요.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많이 줘야 돼. 그럼요. 언니는 단골인데 당연히 많이 드려야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골목을 타고 퍼져나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만수에게도 닿았을 것입니다. 정순아, 잘하고 있네. 역시 내 마누라야. 어디선가 만수가 그렇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노을 봐. 우리 시골집에서 보던 것보다 더 예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어딘가에서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은 열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올 것이고 따뜻한 국이 끓을 것이고 웃음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이것이 만수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정수는 가계부를 끄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만 않으면 된 거지. 그리고 문을 잠그고 소영과 진우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 큰 그림자, 또 하나의 그림자. 마치 가족같이.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